퇴근길에 좋은 파트너 YTN 뉴스 FM 뉴스 정면 승부. 그들의 이야기가 아닌 우리, 진짜 우리들의 이야기를 들어봅니다. 시장에서 만난 오늘의 민심, 시장의 소리. 안녕하십니까. 신혼버스 운전기사 차경일입니다. 힘들 때 잡으면은 누구나 다 면허증을 가지고 이게 생계 유지를 이게 담보인데 이것을 지키기 위해서는 다 각자 잘해요. 회사가 이래라 저래라 지시하기 전에 내 자신, 내 가족을 위해서 내 면허증을 지키기 위해서 최선을 누구든지 다 하는 거예요. 졸음 운전은 피할 수 없는 것은 그건 맞아요. 지키기 쉬운데 우회전했다는 것은 피하려고 그 노력을 했기 때문에 한적한 곳을 선택해서 확 들었다고 나는 그렇게 판단이 들기 때문에 차에 대해서 더 좀 브레이크 안전장치랄지 그런 것을 더 정밀하게 한번 검토를 해봤으면 바람이지, 우측으로 꺾었을 때 그 경력을 봤을 때는 그때 당시는 졸음은 아니다라고 나도 판단이 들어요. 왜냐하면 사람이 한번 실수를 하게 되면은 그 다음부터는 졸음이라서 싹 도망가 버려. 당황한 것은 맞아요. 정신력을 다시 회복하면서 안전조치를 했다고라고 나는 판단해. 그래서 그 2차 부분에서는 생각을 고려해보고 조사가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네, 강전의 뉴스 정면 승부 3라운드입니다. 매일 3라운드에서는 진짜 민심이 들리는 곳 시장에서 여러분들의 목소리를 듣고 있죠. 서울 송파구에서 버스 운전기사가 의문의 질주를 하며 연쇄추돌 사고를 일으킨 사건. 경찰은 졸음 운전이 원인이었다고 결론을 내리는데 블랙박스 영상이 공개되면서 버스 자체 결함이 이 문제가 아니었느냐라고 하는 의문이 제기돼서 논란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시내 버스 운전기사인 차경일 씨가 운전기사 입장에서 주신 의견 들어보았습니다. 잠시 후 정면 인터뷰에서는 전문가 의견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청취자 여러분께 드린 yes or no 질문은요. 현행 향판제도 폐지해야 합니까? 인데요. 여러분들께서 의견 주시고 있습니다. 향판제도, 지역법관제도죠. 4947님, 당연히 yes라고 적어 주셨습니다. 지역을 잘 알아야, 향판, 알아야 하는 순찰도는 경찰관도 아니고, 이렇게 적으셨군요. 예. 검사, 판사가 향판하고 무슨 상관입니까? 그저 한심할 뿐입니다. 라고 적으셨네요. 정치권이 썩어가는 법조 비리 좀 잡아주세요. 강 변호사님, 게임 죄송합니다. 고생하십시오. 예. 저한테 말씀하셨군요. 알겠습니다. 5577님, 노라고 적어주셨습니다. 향판제 도입할 때 취지가 있지 않았겠습니까? 장점 유지하되 보완하면 된다고 생각합니다라는 의견 주셨네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유료 문자입니다. 우물정 0945, 우물정 0945번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강조의 뉴스 정면 승부 3부 들어갑니다. 네, 피자헛입니다. 저기요, 고기 피자랑 새우 피자랑 뭐가 더 맛있어요? 둘 다 맛있습니다, 고객님. 그래도 뭐가 더 잘 나가요? 솔직하게. 둘 다 잘 나갑니다. 왜냐하면 더블 박스. 박스는 하나, 피자는 두 가지. 25,000원. 1588-5588 피자헛. 더블 박스 주세요. 소변 줄기가 가늘어지고 보고 나서도 시원치 않고 밤중에 자주 깨고. 나이 먹어서 그런가? 모르셨군요. 전립선 비대에 의한 배뇨장애는 치료가 필요한 질환입니다. 카리토로 치료하세요. 카리토는 효과가 검증된 의약품입니다. 카리토. 네, 뉴스 정면 승부 3부 즐거운 스포츠 소식부터 듣고 넘어가죠. 일간 스포츠의 이은경 기자 연결하겠습니다. 이은경 기자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류현진 선수 오늘 잘 던졌죠? 네, 아주 네. 잘 던졌는데 다음 투수가 잘못해가지고 게임에서는 졌어요. 네. 네, 오늘 그 경기는 오전 9시부터 열렸었고요. 예. 메이저리그 LA 다저스 샌디에이고 이 경기에 류현진 선수가 다저스 선발 투수로 등판을 해서 이 7이닝 동안 무실점 정말 호투를 했습니다. 네. 안타하고 볼넷은 3개씩만 내줬고요. 네. 삼진을 7개를 잡았는데요. 와. 예, 류현진 선수 가장 큰 장점이 위에
장기 관리 능력인데 1회 1사 만루 위기에서요. 병사를 잡아내는 장면이 뭐 압권이었습니다. 네. 하지만 다저스가 1대0으로 앞선 8회 말에 류현진 선수 마운드 내려간 뒤에요. 바로 교체 투입된 브라이언 윌슨 투수가 등판하자마자 첫 타자 이 세스 스미스에게 동점 5월 홈런을 맞으면서 류현진 선수 승리가 정말 아쉽게 날아갔습니다. 예. 다저스는 결국 1대3으로 역전패했고요. 류현진 선수가 당초 오늘 등판 예정은 아니었는데 이 다저스 에이스인 클레이튼 커쇼 선수가 갑자기 부상을 당하면서 이 미국 본토 개막전인 오늘 경기에 이 류현진이 선발 등판을 했습니다. 네. 류현진이 그 지난 23일 경기 호주에서 치른 경기 도중에 오른쪽 엄지발톱을 다쳤다는 소식을 전해드렸는데 이게 굉장히 빨리 회복을 해서 결국은 류현진이 이제 팀이 좀 위기를 맞았을 때 오늘 에이스 역할 잘 해냈습니다. 류현진 선수 4월 5일 샌프란시스코 자이언츠전에서 다음 선발 등판할 것으로 보이고요. 오늘 인터뷰에서 뭐 발톱 부상은 멀쩡하다. 그리고 4월 5일 경기에도 뛸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렇군요. 발톱은 안녕하시다 그 말씀이네. 네. 자, 프로축구의 울산의 김신욱 선수 있죠. 지난 주말에 아주 역대 최다의 헤딩골 신기록을 세웠네요. 네, 그 김신욱 선수가요. 지난 토요일에 열렸던 울산과 서울 이 경기에서 전반 7분 만에 울산의 헤딩 선제골을 터뜨리면서 K리그 개인 통산 34번째 헤딩골을 넣었습니다. 종전에 헤딩골 제일 많이 넣었던 선수가 이제 지금은 은퇴한 우성용 선수였는데요. 이 선수가 33골 기록했는데 이걸 김신욱 선수가 깼습니다. 깼네요. 네, 김신욱 선수 키가 196cm에 뭐 거의 뭐 농구 센터라고도 할 수 있는 장신 선수인데요. 김신욱 선수 이제 6시즌 만에 헤딩골 34개를 넣는 그야말로 괴력을 선보였는데 왜냐하면 그 종전 기록 보유자인 유성영 선수가 그 헤딩골 33개 기록이 14시즌에 걸쳐서 나온 건데요. 이거를 절반도 안 되는 시기에 신기록을 썼습니다. 지금 현재 김신욱 선수 올 시즌 그 리그 5골로 득점 단독 선두에 올라 있고요. 울산 역시 김신욱 선수 활약 앞세워서 리그 1위를 달리고 있습니다. 김신욱이 이제 6월에 열리는 브라질 월드컵에서 한국 대표팀 공격수로 이제 뛰게 될 텐데 월드컵 열리는 해에 이 시즌 초반부터 득점 기세가 좋기 때문에 대표팀에도 굉장히 희소식입니다. 김신욱 선수 내일은 중국에서 열리는 아시아 챔피언스 리그 울산과 중국 귀저우의 조별리그 원정 경기에서 다시 한번 골을 노립니다. 네, 기대해보죠.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일간 스포츠의 이은경 기자와 함께 했습니다. 지금 시각은 7시 18분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이 시각 현재 교통 상황 어떤가 알아볼까요? 박화영 캐스터입니다. 네, 7시를 넘긴 시간 퇴근길 비교적 수월한데요. 내부순환로 성산동 쪽으로는 돌발 상황 때문에 좀 어려워졌습니다. 내부순환로 따라 성산동 쪽으로 홍지문 터널 부근 1차로에 고장차가 생기면서 부근으로 속도가 떨어져 있고요. 성수동 쪽으로는 홍은램프에서 정릉터널까지 차 간격 좁혀 있습니다. 화곡로는 강서 기능대학 입구에서 화곡역까지, 강서로는 우장산역에서 화곡역까지 정체가 되고 있고요. 마포로는 공덕 오거리에서 양방향 차가 늘어가면서 공덕 오거리에서 아연 3거리 쪽으로 시속 30km대로 천천히 가고 있습니다. 양화로는 홍대 입구역에서 합정역 쪽으로 차 간격 좁혀 있고요. 신촌로는 이대역에서 신촌역까지, 반대쪽으로는 아연동 가구상거리 쪽으로 이대역부터 밀립니다. 뉴스 정면승부 교통정보였습니다. 퇴근길을 함께하는 냉철하고 따뜻한 뉴스 정면 승부. 뉴스 정면 승부는 여러분의 참여를 기다립니다. 50원의 유료 문자 샵 0945와 YTN 라디오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 예스를 통해 여러분의 의견을 보내주세요. 뉴스 정면 승부는 여러분의 의견에 항상 귀 기울이고 있습니다. 지난 19일 송파구에서 일어난 연쇄 추돌 사고와 관련해서 경찰은 버스기사의 졸음운전이 사고 원인이라고 발표했습니다. 그런데 사고버스의 블랙박스 영상이 공개되자 버스의 결함으로 인한 사고가 아니냐는 의문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 사고와 관련해서 대림대학교 자동차공학과의 김필수 교수 전화로 연결해서 의견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지난 19일 송파구 버스 사고의 원인이 버스 기사의 졸음운전으로 지목이 되지 않았습니까?
네, 그렇죠. 그런데 일부에서는 그게 아니고 버스의 결함이다라는 이제 의문을 제기되고 있는데 교수님께서는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양대축을 잘 봐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결국은 사고는 운전자 실수냐 자동차 결함이라는 양대축을 가지고 볼 수밖에 없거든요. 예. 문제는 이게 장시간 진행이 되면서 앞에 있는 영상에서는 분명히 운전자가 졸음운전을 했다는 것을 확인했고요. 1차 접촉사고도 분명히 졸음운전입니다. 예. 문제는 1차 접촉사고 이후에 1km를 주행을 하면서 마지막 2차 접촉사고가 생기는데요. 예. 중간에 이 운행 기록계 자체가 끊어지고요. 또 영상도 마지막 5초 전에 완전히 끊어지기 때문에 마지막 사고의 원인 자체는 아직도 파악이 힘들다는 거고요. 또 중요한 것은 이 실제로 1차 접촉 사고 이후에 운전자가 졸음운전하는 모습은 전혀 없어지고 거꾸로 차를 피하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는 모습으로 보이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보면은 운전자 실수냐 자동차 결함이냐에 대한 양대 축에 대한 것은 계속 진행 중이다. 아직 결론을 내기에는 너무 이르다 이렇게 분명히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결론 내기 어렵다. 네. 앞에 말씀하신 것처럼 1차 추돌 당시에 이 버스의 이 속력이 시속 22km였어요. 네. 그런데 2차 추돌 순간에는 시속 78km까지 치솟았거든요. 네, 맞습니다. 앞에 말씀하신 것처럼 그 중간에 버스 기사가 졸았다기보다는 뭐 수습을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노력을 한 것 같이 보인다고 말씀하셨는데. 네네. 그런데 왜 시속이 이 78km까지 이렇게 추솟아 버립니까? 결국은 이렇게 속도가 올라간다는 것은 두 가지 부분 중에 하나일 것입니다. 분명히 운전자가 가속 페달을 끝까지 밟아서 속도가 급증했다는 한 가지 원인을 볼 수가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운전자가 밟지 않았으면 자동차가 이상으로 인해서 우리가 일명 또 급발진이라는 얘기도 하고 있는데요. 자동차가 이상이 생겨서 속도가 급증했다. 이렇게 두 가지를 다 추정할 수가 있습니다. 문제는 이 중간에 우회전하면서 차가 꺾어질 때의 속도가 70km고요. 마지막 충돌할 때의 추정 속도가 78km인데 지금 현재 버스는 속도 제한 장치가 걸려 있습니다. 80km 이상 안 넘어가기 때문에 사실 버스가 충돌하는 속도는 이 버스가 낼 수 있는 최대한의 속도 상태에서 정면 충돌한 거니까 그 중간 과정 자체가 아직도 미스터리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죠. 아, 그렇군요. 그러면은 운전자가 이제 노력을 하는 과정에서 실수로 가속 페달을 밟았다. 이렇게 생각할 수는 없나요? 분명히 경찰 쪽에서도 그런 추정도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브레이크를 밟는 대신 모르고 가속 페달을 밟았다. 그렇게도 얘기 나오거든요. 근데 물론 이런 것들은 뭐 급발진 관련 의심사고나 2, 3초 내에 해결이 되는 문제가 충돌이 일어나는 경우에는 충분히 그런 착각을 할 수가 있는데요. 지금 1차 접촉사고 이후에 1km 이상을 1분 이상을 계속 꾸준하게 가속 페달을 밟았다는 것도 이해가 안 되고요. 또 한 가지는 가속 페달을 밟으면서 이 운전사가 차를 피하기 위해서 길을 쓰는 모습 있죠. 특히 우회전하는 경우는 정규 코스가 아닌데도 우회전하는 것은 앞에 차들이 꽉 차 있었거든요. 충돌을 안 하기 위해서 우회전한 모습으로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바른 가속 페달을 꾹 밟고 있으면서 운전대는 차를 피하기 위해서 열심히 하고 있다는 게 앞뒤가 안 맞는 논리거든요. 이해가 안 된다. 네, 그렇죠. 그런 부분들도 일반 졸음운전하고는 거리가 먼 분위기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입증이 있어야 될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오히려 그냥 정신을 바짝 차리고 충돌을 피하기 위해서 이제 애쓴 모습으로 보여줄 수도 있다. 그렇다고 한다면 자동차 이상, 그러니까 급발진 같은 게 아니겠느냐 이런 얘기 말씀이시죠? 네, 그렇죠. 양대 축에 대한 부분들을 충분히 봐야 된다는 겁니다. 급발진이라고 볼 수 있는 그 이외의 단서 같은 건 혹시 없습니까? 일단 급발진이 나오는 거에 대해서는 좀 조심스럽습니다. 왜냐면은 운전자 실수냐 자동차 결함이냐는 양대 축도 아직 결정이 안 돼 있고요. 혹시라도 자동차 결함으로 나오게 된다. 그쪽을 지금 추정을 하고 있다 그러면은 급발진이 아마 얘기가 수면 위로 올라올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일단은 급발진은 뭐 아시다시피 자동 변속기에다가요. 가솔린 엔진 기반 시스템 두 가지가 있으면은 급발진이 생길 수 있는 기본 조건이 충실이 된다고 볼 수가 있는데 이 버스 같은 경우에도 기본적으로 급발진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다 이렇게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브레이크를 밟았을 때 바퀴 자국 같은 것이 남지 않습니까? 그렇죠. 맞습니다. 그런 거 있습니까? 그 부분에 대한 게 스키드 마크가 일부는 조금 있습니다. 일부는 있는데 실제로 스키드 마크라는 것 자체가 완전히 원인을 파악을 해서 결론을 유추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고요. 증거 자료로서 여러 가지 차의 이동이나 상태를 확인하는데 하나의 그 여러 가지 증거 중에서 하나로 볼 수 있는 부분이죠. 그래서 사실 스키드 마크는 있느냐 없느냐에 대한 부분들은 참전을 할 수 있지만 이게 절대적인 영향을 끼친다 이렇게 볼 수는 없습니다. 그럼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되나요? 이거 뭘 더 조사를 해야 되나요?
향후 고민이 많이 됩니다. 네. 일단은 뭐 경찰 쪽도 고민이 많을 겁니다. 1차 사고 자체가 졸음운전이었기 때문에 2차 사고도 그거에 대한 정황에 대한 부분들 분명히 조사를 할 거고요. 네. 또 한 가지 축을 소홀히 하지 말라는 거죠. 예. 자동차 결함 쪽입니다. 1차에 처음에 사고 난 차에 대해서 브레이크가 이상이 없다라는 얘기가 있었거든요. 네. 근데 좀 그거는 면밀히 더 조사를 해봐야 될 겁니다. 왜냐면은 디스크라든지 브레이크 패드라든지 이런 파인 거나 아니면은 흠집이나 이런 거 상태를 보면서 실제로 브레이크에 이상이 없는지 또 기타 자동차 시스템에 이상이 없는지도 확인을 철저히 해줘야 되고요. 네. 또 한 가지는 블랙박스라든지 아니면은 지금 운행 기록에 대한 이런 영상이나 이런 자료가 전혀 없기 때문에 네. 다른 증거가 될 수 있는 것이 없는지에 대해서도 충실히 좀 노력을 해서 이 결함과 운전 실수 두 가지 양대 축에 대한 부분들은 충분히 확인을 해서 완벽하게 밝히지 않으면 더더욱 불안한 부분이 증폭될 수도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네, 더 조사를 해봐라 이런 말씀이시네요. 네, 맞습니다. 청취자분의 질문이 있는데요. 1401님. 네. 초보 운전자입니다. 도로 위에 나가면 제일 무서운 것이 버스와 택시인데요. 운전자 입장에서 버스 뒤에 있어 보니 버스 자체가 너무 낡아 보이는 경우도 종종 있더군요. 특히 저는 네. 과천청사 주변 자주 지나다니는데 얼마 전에는 버스가 고장 때문에 중간에 정차 있는 경우도 봤습니다. 낙후된 버스들도 이번 기회에 점검해 봐야 하는 것 아닌가요? 이 낙후 문제를 질문하시네요. 맞습니다. 아주 정확한 부분이고요. 네. 예, 몇 년 전에 CNG 탱크 폭발에 대한 부분들도 이 노후된 버스였었거든요. 네. 문제는 지금 이렇게 노후된 버스가 많이 보이는 이유는 서울시를 비롯해서 대도시 쪽에 이 버스가 최대 수명이 9년입니다. 네. 근데 6개월씩 연장을 4번 연장을 해서 11년까지 쓸 수가 있는데요. 네. 지금 현재 버스가 11년이 거의 다 꽉 차 있기 때문에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새로운 버스로 많이 보급이 되는데 네. 문제는 이 버스 보급되는 비율 중에서 아마 이 자동 변속기 버스가 많이 들어가 있을 것으로 보고 있어서 네. 특히 지금 요번에 사고 난 버스가 그런 버스이기 때문에 네. 그런 측면에서 더더욱 원인 쪽에 대한 명명백백한 부분이 나오지 않으면은 네. 더더욱 걱정이 되는 부분이 있다 이렇게도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버스의 노후도 이번 사고의 원인이 될 수도 있다 이런 말씀이신가요? 그 부분은 완전 배제는 못하겠죠. 그 결함 쪽에 대한 부분들이 나오게 되면은 노후에 대한 부분들도 지적이 될 수가 있을 거고요. 네. 또 아까 극히 적지만은 급발진에 대한 얘기도 나올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최종 발표나 이런 부분들이 아직 없기 때문에 네. 양대 축에 대한 운전자 실수냐 자동차 결함이냐에 대한 양대 축에 대한 부분들은 충실히 이행을 해야 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하여튼 네. 이 버스 기사가 초보 운전자는 아닐 테고요. 그렇습니다. 상당히 능숙한 기술이 있는 이라고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맞습니다. 예. 70km에서 우회전하는 모습 자체는요. 예. 일반 승용차에 비해서 버스는 무게중심이 높기 때문에 운전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예. 그 운전하는 모습은 굉장히 베테랑 운전자고요. 예. 또 지금 공급된 저상 자동 변속기 차량은 새로운 차고 가격도 고가기 때문에 예. 버스 회사에서 이 차를 배치해 줄 때 이 베테랑 운전자 아니면 먼저 배치를 안 해줍니다. 네네. 그런 측면에서 양쪽 축 운전자도 베테랑이면서 버스도 신차인 부분들 이런 부분들이 더더욱 이번 조사에서 상당히 고민되는 부분이다 이렇게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1차 충돌 때는 이제 졸음운전이라는 것이 드러났고, 그렇죠? 네. 2차 충돌 때에는 과연 무엇이냐, 이제 그게 쟁점이네요. 맞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것이 나와야 되고요. 특히 버스는 대중교통수단 중에서 가장 시민들이 예. 신경을 쓰고요.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부분입니다. 네, 그런 네. 측면에서 더더욱 이 조사에 대한 정확도, 신뢰성 이런 부분이 중요하다고 볼 수 있겠죠.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했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대림대학교의 자동차공학과 김필수 교수와 함께 했습니다. 난 기다렸지 프로 설레는 맘으로 빛나지 이대로 멋지지 그대로 그 세상 속에 나로 난 앞으로지 프로 나랄라라 세상의 프로가 되다. LG G 프로 2 봄! 여행 떠나고 싶은 봄! 레저를 즐기고 싶은 봄! 새로운 코란도 트리스모를 만나는 봄! 코란도 트리스모 9인승 탄생! 올 봄에도 다 함께 즐겁게! Recreation Base Camp, Corando Turismo. 고속도로 버스 전용차로 주행 가능. 코웨이에선 정수기 필터 교체하듯이 오염된 매트리스 상단을 새 걸로 교체할 수 있대요. 우와! 게다가 미세먼지부터 집먼지 진드기까지 7단계로 케어해준대요. 우와!
위생까지 책임져야 진짜 침대다. 코웨이 매트리스 케어렌탈 1588-5100. 네, 94.5 YTN 뉴스 FM 강지훈의 뉴스 정면 승부가 여러분께 드린 Yes or No 질문. 현행 향판제도 폐지해야 합니까? 인데요. 여러분들께서 의견 보내주시고 계십니다. 9661님께서는 예스라고 적으셨네요. 법은 도덕의 최소라 했습니다. 나라가 작다 보니 학연 지연으로 너무도 엮여 있어 부조리가 많이 생기는 듯합니다. 아무리 그래도 누가 생각해도 이건 아니다라는 기본 상식을 벗어난 판결과 행동은 도무지 납득이 안 가고 수긍이 가지 않습니다. 이런 일이 계속해서 반복이 된다면 국민은 당연히 반발감과 불신만이 가득할 것입니다. 소위 지식층이라면 거기에 걸맞는 행동과 판단을 하시기 바랍니다. 아이고 길게 써주셨네요. 6983님께서는 노라고 적으셨는데 역시 아주 길게 써주셨습니다. 모두들 묵묵히 정직하게 일하는 분들도 많은데 꼭 한두 명 때문에 욕먹고 잘하는 분들도 피해가 가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판검사에게 잘못하면 즉 부정한 일이 있다면 모든 것은 몰수 및 어떠한 처벌도 감수하겠다는 서약서를 받고 일하게 하는 게 어떨까요? 잘하는 분들도 그동안 지역에서 정이 많이 들었을 텐데 정든 곳을 떠나라고 한다면 너무 슬플 것 같아요. 라고 적어 주셨습니다. 문자로 의견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유료 문자입니다. 우물정 0945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강전의 뉴스 정면 승부 3부 여기서 마치고요. 잠시 후 4부에서 뵙겠습니다. 서양 고전음악을 완성시킨 천재 작곡가 악성 베토벤. 그의 음악적 잠재력을 일깨워준 사람은 스승인 크리스티안 네페 선생님이었습니다. 네페 선생님은 지루한 이론과 반복적인 연습을 강요하지 않았습니다. 이탈리아와 프랑스, 독일의 유명한 오페라를 감상할 기회를 마련했고 어린 베토벤이 음악에 대해 더 깊이 느끼고 생각할 수 있도록 이끌었습니다.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깨우치는 교육. 아이들의 잠재력을 활짝 꽃피우는 우리 교육의 희망입니다. 이 캠페인은 I am the key, 눈높이 대교와 함께합니다. 엄마, 간병인이 없어도 환자를 돌봐주는 병원이 있다고요? 환자 안심병원은 전문 간호사가 간병 서비스를 24시간 전담하여 환자에겐 빠른 쾌유를, 환자 가족들에겐 간병에 대한 부담을 덜어드리고 있습니다. 환자 안심병원 이용 정보는 02-2276-7000번 또는 검색창에 환자 안심병원을 검색하세요. 먹고 사는 걱정 덜어주는 민생 안심 정보 모르면 안 돼요. 천만 시민 생활의 힘 캠페인은 서울특별시가 함께합니다. 살아있는 뉴스 깨어있는 방송 한국의 뉴스 채널 YTN 뉴스 FM. 네, 94.5 YTN 뉴스 FM 강존의 뉴스 정면 승부 함께하고 계시는데요. 많은 분들께서 문자를 보내주시고 계십니다. 우물정 0945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에 우물정 0945 의견 보내주시기 바라고요. 잠시 후 4부에서는 우리를 바꾸는 수다, 교육수다, 교육 평론가 이범치와 함께 하겠습니다. 4부 들어가겠습니다. 정우석입니다. 지금 대한민국에는 웰메이드 같은 옷집이 필요합니다. 살 때 좋은 옷이 입을 때도 좋은 옷이 될 수 있도록 국민 한 분 한 분께 힘이 될 수 있도록 국민의 옷집 웰메이드가 인디안과 함께 전국 400곳에서 당신을 찾아갑니다. 국민의 옷집 웰메이드. 네, 강정의 뉴스 정면 승부 4부 경제 소식부터 알아보고 가겠습니다. 머니투데이의 김태훈 기자 연결하겠습니다. 김태훈 기자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요즘 잘 나가는 큰 회사들 임원들 연봉이 다 드러나고 있는데요. 공개되고 있죠. 네. 삼성전자 사장들의 연봉이 처음으로 공개가 됐네요. 네. 그동안 사업보고서에서 임원 연봉을 1인당 평균으로 표시하다가 개별적으로 밝히도록 규정이 바뀌면서 처음 확인이 됐습니다. 권호연 삼성전자 부회장이 지난해 연봉으로 67억 7,300만 원을 받아서 네. 가장 많은 연봉을 받는 사람으로 나타났습니다. 1년에 6억 67억.
네, 그렇습니다. 그렇죠? 67억입니다. 네. 또 정보통신 무선 부문을 총괄하는 신종균 삼성전자 대표이사가 62억 1,300만 원, 또 소비자 가전 부문을 맡은 윤부근 대표이사 사장이 50억 8,900만 원을 받았습니다. 이상은 최고 재무책임자는 37억 3,400만 원을 각각 받아서 삼성전자 사장급 임원들의 연봉이 수십억 원에 이른다는 세간의 추측이 확인이 됐습니다. 네. 반응이 어떨지 모르겠네요. 그 다음에 암보험이라는 게 굉장히 많이 이제 광고에 나오고 그러지 않았었습니까? 그런데 이제 오는 4월부터, 다음 달 4월부터는 암보험이라는 명칭을 이제 못 쓰게 된다고요? 네, 대신 암 직접 치료 입원비라는 이름으로 바뀝니다. 암 직접 치료 입원비. 네. 네. 보험 약관 내용을 제대로 반영해서 가입자들이 혼동하지 않도록 하기 위한 건데요. 그동안 암보험은 암치료 때 일반적으로 받아야 하는 항암 방사선 약물 치료를 보장하지 않는데도 암보험이라는 상품 명칭 때문에 소비자들의 혼선을 불러왔습니다. 또 보험계약자가 상품 가입 때 항암 방사선 혹은 약물 치료 보장도 선택해서 가입할 수 있도록 상품 구성도 바뀔 예정입니다. 네, 그렇군요. 그 다음에요, 서울이 이 국제금융도시 위상평가라고 하는 게 있는데, 거기서 7위를 했네요? 네, 세계 주요 도시의 금융 경쟁력을 측정하는 국제금융센터 지수평가에서 서울과 부산이 총 83개 도시 중에서 각각 7위와 27위를 기록했습니다. 네. 뉴욕이 지난해 1위였던 런던을 제치고 1위를 차지했고, 런던과 홍콩, 싱가포르, 취리히, 도쿄 등이 그 뒤를 이었습니다. 서울은 작년과 동일하게 홍콩과 싱가포르, 도쿄에 이어서 아시아 4위를 차지했고 부산은 아시아 지역 8위에 올랐습니다. 네, 북한이 오늘 포탄 발사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우리 주식시장은 상승세를 이어갔네요. 네, 코스피 지수가 오늘 1985.61을 기록해서 소폭 올랐습니다. 장 초반에는 1990선까지 올랐는데 북한이 서해 NLL에 포탄을 발사했다는 소식이 알려지면서 1970대로 떨어졌습니다. 하지만 외국인들이 순매수에 나서면서 다시 1980선을 회복해 4일 연속 상승세를 이어갔습니다. 북한 리스크가 증시에 큰 영향을 주지 못한 셈입니다. 네, 그렇군요. 잘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머니투데이의 김태은 기자와 함께 했습니다. 강지원 변호사와 함께하는 유쾌한 수다 한판. 우리를 바꾸는 수다. 네, 우리를 바꾸는 수다. 오늘은 교육 수다입니다. 교육에 관해서 수다를 함께하는 시간인데요. 교육평론가 이범 씨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우리가 우리들의 수다가 우리를 바꾸고요. 또 세상을 바꿀 수 있습니다. 오늘은 무슨 얘기를 좀 해볼까요? 선행학습금지법? 예. 네. 선행학습금지법이라는 게 도대체 뭔지 그부터 설명을 해 주시고 들어갈까요? 예. 지난 2월 18일 날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서 실제 시행은 이제 올해 9월부터 될 예정인데요. 네. 핵심 내용이 세 가지입니다. 선행학습이 이제 너무 지금 극단적인 수준으로 치달으니까 세 가지를 규제하는데요. 일단 첫 번째로 공교육에서 선행교육을 각종 편법으로 이제 시행하는 것을 규제합니다. 네. 예를 들어서 학교 중간 기말고사 시험에서 정규 어떤 진도 범위를 넘어서는 문제를 낸다든지, 네. 아니면 이제 방학을 이용해서 편법으로 진도를 나가거나, 또는 이제 학교에 배정됐을 때 처음 해보는 배치고사라든지 뭐 이런 것 등등에서 이제 교육과정 범위를 넘어서는 문항을 내는 것을 금지하는 거죠. 네. 두 번째로 이제 그 상급 학교 선발을 규제합니다. 특히 이제 특목고하고 이제 대입 선발이 핵심인데요. 특목고는 이제 대입 선발에서 그 하위 학교의 교육과정 범위를 넘어서는 그런 문항 이런 것을 이제 출제하거나 또는 그런 그 스펙을 요구해서 그걸 반영한다든가 이런 것을 이제 법적으로 금지하는 것이고요. 세 번째로 이제 사교육을 규제하는 건데 사실 이게 제일 약합니다. 네. 원래 이제 선행학습 금지법이라는 이름처럼 원래 사교육에서 이루어지는 선행학습을 금지하는 내용이 들어가 있었거든요. 네. 근데 이게 이제 국회에서 논란 과정에서 빠져버리고. 네. 그래서 선행학습 금지법에 선행학습 금지가 없습니다. 네. 오로지 이제 학원에서 선행학습을 유발하는 광고나 선전을 못하게 하는. 네. 이런 내용만 들어 있습니다. 예. 그렇군요. 그래서 공교육, 선발, 그리고 이제 사교육 이 세 가지를 이제 규제하는 것이 핵심 내용입니다. 네. 우리가 선행학습 그러는데요. 네. 우리가 왜 저거 예습 같은 거잖아요.
그렇죠. 예습하는 경우가 있죠. 예습하는 거하고 선행학습하고는 어떻게 다른 거예요? 예습 좀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전문가들도 이제 의견이 엇갈리는데요. 예. 한 달 이상이면 선행학습이다 이렇게 보는 분이 있는가 하면 한 달 이상? 예. 한 학기 이상이 이제 선행학습이다 이제 이렇게 보는 분도 있고. 예. 저는 현실적인 여건상 한 학기 이상이면 선행으로 봐야 되지 않나. 이제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아니 도대체 뭐 이제 뭐 한 달이냐 무슨 뭐 6개월이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도대체 선행학습이란 말이 우리나라 교육계에 이거 왜 튀어나온 겁니까? 무슨 선행학습이라는 걸 뭘 어떻게 했기에 이렇게 그냥 이 시끌시끌한 겁니까? 어느 정도로 심각하냐면요. 네. 사실 학부모층이 아니시면 잘 모르실 수도 있는데 네. 그래서 이제 말씀드리겠습니다. 2009년에 강남, 목동, 분당, 평촌, 중계 이 5지역의 초등학교 6학년 학생을 이제 600여 명을 조사했는데 네. 자기가 이제 영어를 학교 수준보다 1년 이상 선행 학습을 하고 있다. 이런 학생이 72%입니다. 와. 그럼 아예 뭐 교과 과정을 뭐 개편한 거랑 마찬가지네요. 그렇죠. 뭐. 그리고 이제 2011년에 이제 한국과학창의재단에서 한 학기 이상의 선행 교육을 지금 받고 있다. 이런 학생이 초등학생 64%, 중학교는 57%, 고등학교 63%. 그러니까 한 3분의 2는 이제 선행 학습을 하고 있는 겁니다. 네. 그리고 이제 누구한테서 그렇게 교육받은 거예요? 주로 이제 학원가 또는 이제 개인 과외를 통해서 하는 거죠. 네. 그리고 이제 그 가장 최근에 2012년에 국회 김춘진 의원실에서 이제 하루 평균 2시간 이상 수학 선행 교육을 받고 있는 학생이 초등학생의 무려 53%, 중학생의 71%. 이 정도로 이제 압도적인 수치가 나와 있죠. 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3학년 때 배울 걸 2학년에 땡겨서 배운다. 그 정도가 아니고요. 사실 제가 대치동 한복판에서 보면 초등학생이 정석 푸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초등학생이 뭘 풀어요? 네. 수학의 정석이라고 수학의 유명한 정석이요? 참고서 있지 않습니까? 네. 고등학생용. 예. 그걸 초등학교 5, 6학년짜리. 중학생이네요, 뭐 그러면. 초등학교 5, 6학년짜리가 그걸 풀고 있다니까요. 그 중학생이네요, 그러면. 중학생도 아니죠. 사실 이제 고등학교 때 배울 거를 이제 한 3, 4년을 미리 이제 선행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럼 뭐 고등학생으로 대우해 주지 뭘. 근데 이제 그게 제도적으로 이제 불가능하지 않습니까? 그렇군요. 이 상황에서 이제 학원에서 이제 그 정도의 극단적인 선행 교육을 하는 거죠. 도대체 이런 선행 교육을 왜 한다는 겁니까? 사실 이제 사교육업계도 할 말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교육업계는 어떤 교육의 트렌드를 뭐 선도한다기보다는 공교육의 이제 허점을 활용해서 사실 이제 이렇게 장사를 하는 이런 측면이 강하거든요. 네. 근데 이제 사실 이제 중3 때 고등학교 1학년 수학 미리 이제 공부하고 이런 건 이제 과거에도 좀 있었던 관행인데 2000년 전후에 이제 특목고하고 이제 대학 입시에서 선행학습을 하면 굉장히 유리한 이런 이제 문제들이나 그런 전형들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예를 들면 이제 외고를 들어가려고 하는데 토플 시험을 봐서 몇 점 이상을 받으면 이제 특별 전형으로 막 뽑아준다든가 중학교 수준을 훨씬 넘어서는 막 굉장히 어려운 듣기 평가 같은 걸 해가지고 그래서 그런 걸 이제 뽑는다든가 또 이제 대학에서는 어떤 일이 시작되냐면 그때부터 이제 특기자 전형 등을 중심으로 해서 또 글로벌 전형 이런 걸 중심으로 해서 역시 이제 토플 성적이 아주 높거나 아니면은 전국 단위 경시대에서 이제 높은 수상 실적을 거둔 학생. 근데 이제 수학이나 물리 경시대라는 게요. 들여다보시면 좀 기가 막힌 게 중학교 수학이나 물리 경시대에서 입상을 하려면요. 고등학교 내용을 다 알아야 돼요. 아, 그래요? 네. 그리고 고등학교 수학이나 물리 경시대에서 입상을 하려면요. 대학 내용을 알아야 됩니다. 그럼 경시대 왜 합니까? 그런 경시대회는? 그런 게 기가 막히게도 그런 게 계속 있어 왔고요. 기가 막히다고 표현하시는데 정말 아니 좀 심하게 말해서 그런 짓을 왜 합니까? 저도 이제 2000년대 초반까지 이제 사교육업계에 있었는데요. 제가 이제 사교육계를 뜬 지는 한 10년 됐는데 사교육계 업계에 있는 제가 보기에도 어이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우리나라 정치권이 전반적으로 좀 각성을 해야 되는 게 사실 뭐 사교육이 뭐 이명박 정부 때문에 엄청 커졌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 분도 있습니다만 사실 제가 보기에는 김대중 정부나 노무현 정부 때도 굉장히 만만치 않은 수준으로 사교육이 굉장히 가파르게 올라가고 있었습니다. 그 주범이 사실 이런 부분이었던 거죠. 네. 한마디로 해서 이렇게 조기교육이죠. 조기교육이란요. 선행교육이죠. 그렇죠. 선행교육을 하는 이유는 뭡니까? 대학이죠? 그렇죠. 이제 특목고에 그를 통해서 들어갈 수 있고 그게 또 이제 명문대로 가는 어떤 지름길이다. 대학 입시. 그리고 설령 그래서 명문대에 진학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어쨌든 거기서 선행학습 받은 이제 영어나 수학이 대학 입시의 주요 교과목이거든요. 어차피 그러니까 그 선행학습한 게 설령 당신이 그 길을 통해서 명문대에 입학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그 일반적인 대학 입시를 치르는데 다 도움이 된다. 자, 그러면요. 이런 마케팅이 가능한 거죠. 그러면요. 고등학교 때 배울 걸 중학교 때 미리 땡겨서 배우고 또 3학년 때 배울 걸 2학년에서 미리 땡겨서 배우고 이런 식으로 미리 선행학습을 하고 나면 막상 3학년이 되어서 막상 고등학생이 되어서는 뭐 합니까? 그렇죠. 문제풀이 합니까? 사실 이제 그게 문제죠. 근데 이제 일단 이제 왜 그런 일이 벌어지는지는 이제 차치하고
일단 학생들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게 이제 그리 또 효과가 있는 것은 아니라는 연구 결과들이 많이 나옵니다. 효과가 없다. 실제로 이제 최근에 2011년과 13년에 수학을 가지고 선행학습 효과가 얼마나 있냐 이걸 이제 정량적으로 잘 분석한 논문이 2편이 나왔는데요. 네. 거의 없거나 없다. 이게 이제 결론이었습니다. 그런 논문 선행학습 효과가. 그런 논문 아무리 나와도 우리 학부모들이 잘 안 믿잖아요. 왜냐면 이게 평균적으로 거의 없는 거지. 일부 학생은 꽤 효과가 있거든요. 있는 친구들은 있을 수 있다. 그리고 이제 일부 학생은 별로 효과가 없고 일부 학생들은 마이너스 효과가 있습니다. 오히려 역효과가 있죠. 평균 내면 효과 없는 거로 나오죠. 하지만 일부 학생은 분명히 효과가 있는 건 사실이거든요. 그리고 이제 왜 그런 일이 벌어지나 이제 이런 걸 들여다보면 우리나라는 이제 공교육이나 이제 입시의 여러 가지 난맥 이런 것들이 이제 다 드러납니다. 네. 저는 그 마이너스 효과가 난다는 말 이해가 가요. 그렇죠. 제가 보기에도 제가 이제 학생들 상담하다 보면 얘는 선행학습이 아니라 복습을 하고 있어야 되는데 복습도 못하고 예습부터 열심히 선행학습을 하고 있는 이런 친구들이 꽤 있습니다. 그리고 그 과목에 따라서 말이죠. 학생들이 적성이 달라가지고 그렇죠. 아무리 공부를 해도 선행학습이 아니라 무슨 뭐 밤새워서 공부를 해도 점수가 안 오르는 친구도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하기 싫은 거 하기 때문에 오히려 더 짜증나고 말이죠. 오히려 마이너스 효과가 날 수가 충분히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그래서 전체 평균으로는 선행학습 효과가 없다라는 연구 결과가 나오지만 실제로 그 내부를 잘 들여다보면 일부는 분명히 있을 수가 있으니까 있는 거죠. 그 일부를 노려서 또 이 사교육이나 업계나 또 학부모들은 못 참죠. 또 다 달라붙는 거예요. 그럼 왜 이제 선행학습을 하게 되느냐? 이제 아까 말씀드린 특목고 대입 요인 외에도 다른 요인이 사실 있습니다. 또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이 진행자께서 요즘 이런 세태를 아실지 모르겠는데 예를 들어 우리나라 지금 초등학교 1학년 때 한글 읽기가 교육과정에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을 것 같은데요? 있습니다. 놀랍게도. 교육과정이 있어요? 놀랍게도 우리나라 정규 교육과정에는요. 한글을 배우고 들어가지 않아도 1학년 때 한글 읽기를 배우게 돼 있습니다. 한글 읽기? 쓰기는 이제 읽기 다음에 이제 하는 거고요. 죄송합니다. 저는 한문이라고 그런 줄 알았어요. 잘못 알아들었습니다. 한글.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제 초등학교 1학년 때 이제 한글 읽기를 이제 배우게 되어 있는데 교육 과정에는 그런데 그거를 몇 주에 끝내게 돼 있냐면 4주에 끝내게 돼 있어요. 4주 동안에 다 읽으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비현실적이죠. 근데 왜 그렇게 만들었나요? 그러니까 일반 학부모 입장에서는 완전히 배신당하는 거죠. 이를테면 공교육을 철석같이 믿고 이제 학교에 보냈는데 그런 이제 4주 동안 이제 한글 읽기를 마쳐야 되면 그거 미리 준비해가지 않은 학생들은 굉장히 버거울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이런 것부터 이제 좌절을 시작해가지고. 야, 그건 대단히 중요해요. 그건 누가 그런 거 만들었습니까? 그런 거. 그거 만든 사람 좀 색출해 보세요. 제가 방송에서는 차마 말씀드릴 수 없는데요. 뭐 아시는 게 있나 보네. 우리나라 교육 과정을 줌으로 만드시는 분들이 있으신 분들이 있어요? 있습니다. 네. 아니 초등학교 그리고 예를 들어서 영어도요. 초등학교에서 중학교로 올라갈 때 영어 교육 과정 수준이 확 올라갑니다. 갑자기 푹 점프를 해요. 점프를 해요. 그러면 그걸 미리 좀 상당히 준비를 하고 있는 학생이 아니면은 갑자기 중학교 올라가면서 확 올라간 영어 교육과정 수준을 따라가는 것도 되게 어려운 거죠. 당연하죠. 그리고 이제 사실 제일 기가 막힌 일은 이제 고등학교 때 벌어지는데, 우리나라에서 이제 교육과정을 짤 때 어떻게 짜냐면, 이를테면 수학을 말씀드리면, 수학을 3학년 2학기 말까지 계속 진도를 나간다고 전제하고 수학 교육과정 내용을 정합니다. 근데 현실적으로 그럴 수 있습니까? 3학년 2학기 말까지 진도를 나가면 안 되죠. 왜냐면 좀 일찍 끝내고 11월에 수능을 보잖아요. 그때는 또 시험 준비하고 뭐 해야지. 그러니까 수능 보기 적어도 몇 달 전에 이 진도를 끝내놓고 이제 뭐 문제풀이 훈련 이런 걸 좀 시켜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야 될 것 같은데. 그런데 우리나라 이제 정규 교육 과정을 만들 때는 마치 학생들이 수능을 보지 않는 것처럼 간주하고 3년분에 상당히 많은 양의 수학 분량을 때려 넣어요. 거기다. 특히 이제 문과보다 이과가 이게 심해요. 그래서 이과의 이제 정규 교육 과정을 보면 3학년 2학기 끝까지 수능 범위를 진도를 나가야 맞게 돼 있어요, 원래는. 그러니까 이제 어쩔 수 없이 학교에서는 이제 이거를 편법을 활용해 가지고 미리미리 진도를 좀 땡겨서 하고 그래서 2학년 한 1학기 내에 어쨌든 진도를 끝내고 나머지 몇 개월 동안 이제 11월까지 수능 문제풀이를 하는 문제풀이 같은 거. 그러니까 이 우리나라 수학 교육 과정 일단 양이 굉장히 많거든요. 선진국 중에서 이렇게 수학 많이 가르치는 나라가 사실 없는데 근데 양이 많은 데다가 또 이거를 과속을 한단 말이에요. 구조적으로 과속하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럼 학생 입장에서는 미리 좀 배워가지고 좀 가다가 알고 있지 않으면 진도 따라가는 것 자체가 그런 식으로 교과 과정을 누가 만들었습니까? 높으신 분들이 많습니다. 그 사람들 좀 찾아보시네. 네? 그런 거 찾아보셔야지. 그래가지고, 예를 들면 말도 안 되네, 진짜. 차라리 3학년 2학기 같은 경우엔 시험 준비를 위한 시간을 차라리 주든가, 교과 과정에서 만들어 주든가, 복습을 자꾸 시키면 될 거 아닙니까? 굉장히 중요한 지적을 하셨는데요. 아, 그래요? 이것도 변호사님 한번 좀 답을 해보세요. 이를테면 정상적인 학교 교육이 무엇일까? 자, 제가 두 가지 예를 들겠습니다. 첫 번째. 입시 준비를 열심히 하는 학교 교육이 정상적인 학교 교육이다. 고등학교에서. 1번, 입시 교육을 열심히 준비하는 것이다. 입시를. 2번, 입시와는 독립적으로 이른바 정상적인 교육 과정을 진행하는 것이 고등학교 교육 과정이 되어야 된다. 자, 고등학교 교육 과정 어느 쪽이 되어야 됩니까? 1번, 입시 준비를 열심히 해야 됩니까? 아니면 입시 준비와 무관하게 이른바 정상적인 교육 과정을 운영해야 됩니까? 저 같은 사람한테 물어보면 당연히 후자죠. 무슨 입시에 명매다는 이런 교육 풍토를 때려 부시자고 평소에 주장하는 사람인데 그런데 학교에서 그런 직접적인 입시 준비를 해서는 안 된다라는 게 그게 사실 이제 미국이로서 그렇습니다. 미국은 고등학교에서 SAT 문제집을 안 풀어주거든요. 대학 입시가 있으니까 대학 입시 준비도 뭐 같이 시켜주면 좋겠죠. 그러나 정상적인 교육을 벗어나가지고 말이죠. 거기에 매몰되면 됩니까? 안 되죠. 그러니까 어차피 수능 준비를 우리나라에서는 학교에서 해줄 수밖에 없거든요. 안 해주면 진짜 대란이 벌어지고 사교육비가 확 올라갈 겁니다. 그러니까 아예 교육과정을 짤 때부터 합리적으로 현실적으로 수능을 11월 말에 본다. 그러니까 이 준비를 할 기간을 줘야 된다. 이걸 감안해서 이를테면 수능 수학의 분량도 좀 줄이고 한 3학년 1학기 중에 좀 진도가 정상적으로 나가도 끝날 수 있게 끝내고 이렇게 해줘야 되는데 2학기 때는 좀 문제풀이도 좀 하고 할 수 있게끔. 이게 아주 고질적인 병폐입니다. 그렇군요. 그건 입시 교육 과정부터가 잘못되어 있군요. 옛날에도 그러지 않으셨습니까? 옛날에요? 진행자께서 고등학교 올라갈 때 미리 고등학교 수학 공부하고 이런 친구들 있지 않았나요? 오늘 그런 거 안 했어요. 때가 언젠데 뭐 아주 옛날 옛적입니다. 사실 저도 그랬습니다. 저는 85년에 이제 고등학교를 들어갔는데요. 제가 과학고등학교로 들어갔습니다. 과학적으로 안 생기셨는데 실례 말씀이죠. 교육평론가이신데. 그런 말씀을 하십니까? 농담입니다. 이른바 이제 이과 영재 교육을 받은 사람인데. 그러셨군요. 근데 교육평론가가 되셨네요. 무슨 얘기 하려다 말았냐면 심지어 과학고등학교로 들어갔는데요. 제가 고등학교 입학식 날까지 수학 정석책을 들여다본 적이 없습니다. 그 유명한 수학의 정석을. 왜냐면 그때는 과학고등학교 입학시험에서도 그때 입학시험을 봤는데 입학시험에서도 중학교 과정에서만 냈어요. 그래서 중학교 내용을 잘 이해하고 심화 내용을 이제 잘 소화하고 있으면은 합격할 수 있게 돼 있었습니다. 그 정상이죠. 근데 이제 고등학교 입학했을 때 딱 보니까 친구들 중에 몇 명이 정석책을 좀 본 애들이 있더라고요. 근데 그 친구들은 일부였습니다. 나머지는 저처럼 순진하게 진짜 고등학교 교육과정을 고등학교 들어갈 때 처음 접했거든요. 그렇게 안 순진해가지고 먼저 살짝 공부한 사람들 다 그래서 원하는 대로 다 잘 먹고 잘 사시나요? 그것도 추적 조사해봐야 되겠네. 세상을요 그렇게 세치게 해서 말이죠. 한다든가 그렇게 살면 안 돼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나라 여권에서는 이건 이제 개개인의 탓을 할 문제는 아니고 좀 전에 제가 말씀드린 어떤 제도적인 어떤 공백과 허점을 잘 보완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개인 탓을 하든지 말든지 해야 되는 거죠. 앞에 이번에 선행학습 금지법이 이제 시행이 됐는데 이제 공교육에서 무슨 시험 같은 거 볼 때 너무 앞당겨서 시험 문제 내지 마라 뭐 이런 게 포함되어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런 건 잘 된 겁니까? 당연히 그렇죠. 그건 당연히 되죠. 실제로 그런 항의를 상당히 많이 받거든요. 그다음에 두 번째로 지적하셨던 게 특목고라든가 대학 입시 뭐 이럴 때 이상한 문제 내지 마라 말이죠. 이것도 잘 된 거죠. 원래 정부가 행정적으로 규제를 하고 있었는데요. 근데 이제 아예 법적인 근거를 만든 거죠. 근데 세 번째 사교육에 관해서는 광고 선전만 금지한 것은 좀 미흡하다. 뭐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시간이 다 됐군요. 지금까지 교육평론가 이범 씨와 함께한 수다였습니다. 웰메이드 가지요. 멋진 옷이 필요할 땐 웰메이드 가지요. 즐거운 곳 즐거운 옷 국민의 옷집으로 웰메이드 가지요. 국민의 옷집 웰메이드. 당신의 베이스 캠프는 어디입니까?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른다면 방향이 될 것이고 계속 가야 할지 망설인다면 용기가 될 것입니다.
베이스 없는 정상은 없습니다. 세상의 베이스가 되다. 포스코. 네, 강준의 뉴스 정면 승부 예스와 노. 오늘 여러분께 드린 질문은 현행 향판제도 폐지해야 합니까? 였는데요. 정확한 여론조사는 아닙니다. 예스와 노의 비율이 7대3으로 나타났군요. 의견 보내주신 분들 중에서 휴대전화 뒷자리 9661번님께 선물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3월 31일 월요일 뉴스 정면 승부 오늘 여기 순서 여기서 마칩니다. 지금까지 프로듀서 신아람, 기술 감독 박봉선, 장미진, 작가 정선임, 강혜은, 그리고 진행의 강지원이었습니다.